네,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대통령 지지율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건 우리의 뭐 지지율이 뭐 40%대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 우리의 예. 힘은 까딱 없는데 예. 왜 뭐 40%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 하는 그런 반감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 체계는 대통령은 5년마다의 선거에서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주권을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뭐 지지율이 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대통령의 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는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파워 이게 어떻게 연동이 돼서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애청자들께. 요새 뭐 대통령도 계속 국회 탓을 하지만 지지율이 영향을 주는 건 일단 국민들 마음이 떠났다는 거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면 국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부 여당이 있어요. 근데 그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안 좋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입법으로 관철을 해줘야 되는데 여당 내에서 다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중에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되거나 여당이 미적거리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갈수록 더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이 떨어진 거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요. 지지 그룹들이 여러 집단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호남 있고 20대 있고 뭐 민주노총 있다 이러는데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안 좋은 패턴으로 빠진다는 건 거기 내부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균열이 발생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전국에 핫 이슈로 등장한 게 민주노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찬성하는 거,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데 되게 크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그럼 민주노총하고 싸운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그쪽이 빠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고하게 있으면은 지금의 민주당도 민주노총과 한번 대결을 하기 위해서 딱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대통령 편에 서이겠지만 그 지지율이 쭉 빠지면은 그렇죠. 맞서 싸울 용기가 안 생겨요. 선거 때는 또 어차피 그 민주노총에 가서 자기 지지 그룹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표를 얻어야 될 텐데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 가지고 심각하게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어려워지는 그런 생각이 레임덕은 그래서 바깥에 반대 세력 야당이 공격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레임덕은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당에서 대통령 인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 원래 자기도 이렇게 해서 여당에 가서 다음 총선 때 공천받고 이러려고 해요. 근데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자기한테. 그러면 여기서도 일을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일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공무원들은 정권 재창출이 된다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내분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한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대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 TV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칼자루 잡은 대통령의 칼날을 잡고 지금 대항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있다. 극적으로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인기가 떨어지면 여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에 줄 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그 당시 당대표가 했던 그 세종시 수정안 같은 경우를 부결시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못하는 게 레임덕이고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때 얘기를 하면은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었지만은 당내 비주류인 박근혜 대표 지지 세력들이 반대를 비토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역점적으로 1년 동안 정운찬 총리를 앞서서 했던 일들이 부결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레임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죠. 레임덕은 뭡니까? 오리가 자기가 제대로 못 걸어가는 겁니다. 넘이 다리를 걸어서 못 넘어.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좋으면 야당도 반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되죠. 근데 자기 당 내부에서의 반대가 나오고 그 핵심이라는 청와대에서도 일을 제대로 안 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렇게 항명, 저항, 영린을 건드리는 것도 또 그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시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재명 지사도 합리적인 행위자인데 자기가 지금 순간에 덤벼보겠다,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정치적 사건을 하나 짚고 가면은 저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예. 왜 당 회의하는데 현역 의원들 안 오냐? 이것도 뭐 신경질 냈다는 게 지금 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자유한국당 계열에서는 오세훈 씨가 오늘 또 자유한국당에 뭐 그동안 탈당했었나요? 뭐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뭐 자세히 한번 탈당했던 양반이 다시 입당해서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뭐 악수하는 게 인터넷 예.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예. 근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라는 걸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7.8, 한국당이 26.2, 바른미래당이 뭐 5.9%가 나왔습니다. 이 뭐 한국당 26.2%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전에 뭐 10%가 되니 안 되니 그러던 정당이 26.2%가 됐고 바른미래당이 5.9, 6%를 합치면 뭐 거의 한 35% 정도 되는 김 박사님 얘기하시는 뭐 좌파 뭐 30, 예. 우파 30 중간에 이제 중도 스윙 보트 하는 것들이 한 40 된다 그러는데 그런 지지율 변화에 대한 어떤 현상 그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렇죠. 이게 근데 그 지금은 민주당이 한 10% 정도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건 10%. 여론조사입니다. 이건 선거에서의 득표율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하나 제가 이렇게 기준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지난 지방선거 때 최근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 한국당의 전국적인 득표율은 한 28%였습니다. 그럼 뭐 예, 근데 한국당은 그 득표 회복한 게 불가능해. 그동안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조사에서 근데 그때 조사할 때 1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사보다 2배가 득표율이 나왔거든요. 다르게 보면 지방 선거 때 예, 정당 투표. 예, 그러니까 실제로 10% 정도 더 나왔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10%가 올랐어요. 이 얘기는 이거를 그냥 아주 모든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딱 보면 내일이라도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선거에 붙으면 똔똔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지지율 왜냐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당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당은 40% 지지율이면 그 액면대로 나옵니다. 근데 야당은 25%여도 선거를 붙으면 여당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도층에 있다는 분들이 이분들이 야당 지지로 표를 던집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은요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뭐냐면 일단 여론조사는 득표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선거에서 그렇죠. 치러진. 근데 저는 바른미래당에 대한 평가는 이미 선거에서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미래당의 출발은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입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문재인의 민주당을 이기고 26%를 얻었어요. 야, 그것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일들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철수 돌풍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볼 때 수치를 그런 거 계속 연결해서 봐야 돼. 26% 얻었지 않습니까? 그 2017년 5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안철수가 얼마 나옵니까? 22% 나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6, 7% 정도 나옵니다. 합치면 30% 나왔어요. 그러니까 26, 30이 유지되던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정당 득표율이 6, 7%밖에 안 나왔어요. 그건 그야말로 그런 바른미래당 뭐 안철수 빼고 얘기하더라도 어느 정당이 있었는데 예. 뭐 26%, 30% 받던 정당이 3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몰락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후보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당 득표율로 나옵니다. 정의당이 한 10%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당 득표율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찍든 지지자 중에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 상황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를 하고 거기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한국당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5, 6% 됐던 게 올라가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올라가는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 더 무서운 저 바깥에 있는 유권자들 그래서 3분의 1로 줄었고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있으면 뭔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참 그동안 뭐 저 대통령 탄핵 과정 뭐 하면 욕 바가지로 뭐 참 평생 먹을 욕을 이 당에 있는 분들은 먹었는데 그래도 또 이 선거판, 선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민심들이라는 건 또 자기 회복력이 있구만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는 그래서 한국 정치의 불행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한국당이 뭘 잘한 게 물론 그 전보다 조금 나아졌겠죠. 근데 한국당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당이 여당일 때 너무 못해서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옮겨간 거예요. 그때 뭐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홍준표를 안 찍지 않습니까? 옮겨갔어요. 근데 민주당 대통령을 만드니까 이 사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싫으면 결국
한국당도 싫지만 누가 이걸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참. 그게 한국당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훌륭한데 야당은 더 훌륭하네. 이렇게 하면 이게 정치도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합니다. 얘들도 문제인데 얘들은 더 문제네. 이렇게 돼서 이게 움직여가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 한국 정치 비교이 아까 말씀하셨죠. 민주당은 뭐 50% 넘어 나올 때 야 우리가 뭐 잘해서려니 또 생각을 했고 또 한국당 분들은 26.2% 뭐 30% 가까이 되면 또 오만해져 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좀 잘해서 그런 걸로 또 착각을 할 텐데 예. 참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실 이 여론조사 자료가 나올 때 저는 이 여론조사가 아주 절대적인 수치고 객관적인 수치다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가장 오만한 반응이 말은 겸손해 보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는 여론조사 수치에 일회일비하지 않는다. 역사와 대화하면서 가겠다. 그 오만함이 뭐냐면 여론조사라는 건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 자기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오차범위도 있고 이렇듯이 들쑥날쑥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진다. 그럼 국민들이 마음이 자기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하시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지금 20년 집권도 짧다. 좀 더 해야 되겠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정당들이 못 하잖아요. 100년 집권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왜? 다 못하니까 내가 조금만 잘하면 돼요. 그럼 100년 집권 하죠. 근데 20년 집권, 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방선거 나오니까 뭐 민주당이 제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는 내가 정상적으로 잘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 선거도 항상 바뀝니다. 근데 미국 선거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잘해요, 사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잘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서로 잘하고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누가 더 못하느냐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 대표가 그 얘기할 때는 제가 한국당이 못했다는 건 다 알아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집권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 그렇죠. 국민들한테 내놓았어야 그렇죠. 되는데 국민들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독재 정부도 아니고 자기가 총칼로 권력을 잡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20년 집권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불만이라는 걸 대변하고 고쳐나가면 100년도 잡겠죠. 요즘 민주당이 이재명 씨가 자기에 대한 뭐 이런 검찰과 경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 지금 뭐 공격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B급 정치를 하고 있네 뭐 하고 있는데도 집권 민주당은 일관된 자세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뭐 자제를 하라든지 예. 뭐 이런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엉거주춤하게 있는 것도 이런 여론조사에 다 이제 하나씩 반영돼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게 둘 간의 어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못 넘어가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문전용의 뭐 취업비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자기들이 대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밝히고 예를 들자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덮었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 건은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나 그 전에 보수 정부를 비판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을 뭐 사유화했다, 권력화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니들 정치 경찰 아니냐, 정치 검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이제 진보 진영 유권자에서 나오는 비판이죠. 아니 정치 경찰, 정치 검찰을 없애라고 했더니 얘들이 그건 안 없애고 그 전에는 저쪽에서 나한테 휘두르는 칼을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내부자를 가서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그 문재인 정부의 대립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그룹의 기본적인 균열선들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쨌든 좀 민주노총이나 정의당과 같은 스탠스를 자꾸 취해요. 이런 사람도 한 20%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자면 중도 좌나 중도 우 정도 되는 좀 온건한 지지자 그룹도 한 20% 정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노총이나 그런 좌파적 정책 노선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극복이 안 될 겁니다. 예. 우리 김장수 박사께서 뭐 여론조사를 오래 해온 거는 뭐 우리 애청자님들 말씀드렸고 또 한국전력이라는 아주 전력 기술이라는 큰 회사의 감사를 또 한 3년간 하셨는데 원전 탈원전 문제 대만은 이제 포기했고요. 이 탈원전이라고 하면서 지금 원자력 산업 전반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원자력 생태계가 지금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가는 아이들도 이제 뭐 점점 떨어져 나갈 거고. 그런데도 그러면서 그걸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또 무슨 자기네 측근들 뭐 정부 보조금 나눠주기가 비슷하게 돼가 버리고,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이 빈 공간을 석탄 떼서 하니까 미세먼지는 점점 나빠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권 내부에서 방향을 새로 정하거나 조정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사건을 정권 내부에서 이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럼 이 정권은 자기 자정 능력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더욱더 약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내가 뭘 맞고 그리고 자기가 틀린 것도 알아요. 그래서 독선을 안 부립니다.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뭘 틀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우기는 거예요. 저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원전 문제나 이런 게 다 국민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능과 독선이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그거를 축소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근거들 자체가 과학적인 근거가 상당히 없어요.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좀 아시죠? 참나. 참 어떤 점에서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얘기하고 하면 뭐 좀 나은 방향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역량이 그 정도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너무 절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뭐 지금 여론조사 추세나 이 팩트들을 보면은 뭐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바른미래당하고 뭐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는 뭐 이른바 보수 통합, 이거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바른미래당은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노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본적인 노선 차이, 대북 경제에 대한 노선 차이가 없고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럼 한국당이 왜 국민의 비판을 받았냐면 노선보다는 그 행태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 수구적이고 지를 패거리 짓고 그 행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한국당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국민들이 조금 정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관가하는 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정의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하면 내가 정당 득표를 10% 넣었잖아요. 그럼 의석수가 30개가 됩니다. 10%니까. 네. 300에 10%.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원내대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을 지키려고 하는 마지막 카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는 거 외에는 사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흡수통합될 수밖에 하여튼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법이라는 거는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이 다 동의를 해야 그렇죠.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미래에 대해서 가장 지금 불투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을 정식으로 사망한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살려서라도 우리가 그 앞장 세워서 갈 것이냐,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건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친박과 비박을 가르는 균열인데, 이게 자유한국당을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론조사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나 댓글을 볼 때 일단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국민들 수준이 조선시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를 뭐 신격화하고 막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일부가 있다. 있죠. 근데 그분들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제가 김문수 지사 얘기라면, 김문수 지사가 자꾸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사님은 정치하는 목적이 이승만에 대한 재정립이냐? 그거 국민들한테 안 먹힙니다. 그건 뭐냐면 국민들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박 태극기라고 하는 건, 저는 거기다 친박 붙이는 것도 사실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북한 얘기하고 경제 얘기해요. 거기다 박근혜, 물론 그거는 뭐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저는 그런 거는 언론이 이 갈등이나 균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예를 들자면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박근혜에 대한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활용해서 이걸 자꾸 하는 거가 있지. 증폭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 가서 만나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문재인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 일부 이제 저 태극기 하시는 분 중에 골수분들은 박근혜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양반은 무오리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오죽 잘하겠냐. 맡겨두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관여할 게 뭐 있냐라고 맹목적으로 추정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왜 정치인이 무오리의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나라 걱정하고 하는 것이지 뭐 박 대통령의 아니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군요. 저는 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하고 법률 체계를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해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룰을 만든 겁니다. 헌법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기로 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은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간 보수의 어떻게 갈 길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저희가 따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더 논의를 해보시죠. 오늘 여론조사 우리 한국의 최고 전문가이신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최근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